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네, 2022년 첫 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격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뉴스 두 가지를 꼽자면은 일단 카자흐스탄에 관한 뉴스 그리고 미 연준 FOMC 미팅의 회의록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카자흐스탄은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는 좀 중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면서 채굴자들의 많은 이주가 일어났는데 그 이주자들이 많이 향한 곳 두 군데가 이제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에 좀 편리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큰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지금 현재 가장 최근까지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기여도가 중국 금지령 이전에는 한 8%였던 것이 한 18% 정도까지 이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중요도가 높은 나라였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는 카자흐스탄에서 엄청난 대규모의 프로테스트가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인터넷을 완전 셧다운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비트코인 채굴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이 한 12% 정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 카자흐스탄의 상황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지 좀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일단 발포 명령까지 허가를 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잘못하면 이제 되게 큰 유혈 사태로 번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뉴스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걱정은 아닐 거로 예상이 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미 한번 더 심한 것을 경험을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작년 5월에 있었던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훨씬 더 카자흐스탄보다도 많은 양의 해시레이트를 기여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한 50에서 60%를 이제 중국이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순식간에 전부 금지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이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반토막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굴자들이 아주 발빠르게 이주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채굴을 가동시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전부 다 회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을 한 걸로 비추어 볼 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한 18%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은 나라가 비트코인 채굴을 전혀 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적응 과정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자흐스탄 외에도 미국이라는 초이스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최근에는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탈중앙화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국 때의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환경이 불안한 나라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곳으로 채굴자들이 흩어질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더욱더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의 대부분은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이 다운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이 물론 카자흐스탄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그런 셧다운이긴 했지만은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외에 어떤 다른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새틀라이트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망의 구축이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외에 다른 정보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 연준 FOMC 미팅 회의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긴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11월부터 쭉 나왔지만은 회의록을 통해서 이 긴축하는 강도나 아니면은 그 타이밍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됨으로써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 자본시장
시장이라는 것, 꼭 뭐 가상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선반영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반응을 할 때는 보통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뭔가 다르게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반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이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정도만 선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연준이 들고 있는 그 자산을 실제로 이제 매각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양적 긴축이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뉴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과의 그 상관관계죠.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이 주식시장하고 이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했었고요. 여러 군데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단기적인 어떤 큰 폭의 움직임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뛰어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펀더멘탈을 깊게 이해를 한 후에 이거는 장기 보유할 인플레이션 해지, 아니면은 지금 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해지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분들 보통 이제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한 허들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어떤 그 양극화된 의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리테일 부분에 있다가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금융자산 같이 동시에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그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투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화, 제도권화가 더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어떤 매크로 뉴스에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주식시장하고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수치를 보면은 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한 6개월 정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뭐 어느 정도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코릴레이션 입각한 이제 자산 편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코릴레이션은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비트코인과 주식은 아직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코릴레이션이 1이 되지 않는 이상 다이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여기서 더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 메리트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회의록에 담겨진 내용들이 실제로 미 연준이 취한 액션과는 또 별개일 거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분인 제프 스나이더 같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는 게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 연준이 실물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시보 이펙트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것도 과거 패턴을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를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정책 금리라기보다는 이제 시장 금리인 건데, 미 연준은 그 시장 금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 정책 금리로 움직이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정책 금리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정책 금리가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많이 좀 희석됐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verbal guidance를 통해서 시장 금리를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중매체에서 미 연준을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미 연준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 역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회의록을 노출시킴으로써 지금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그 10년 채권의 금리가 회의록 발표 이후로 꽤 많이 올랐는데, 이름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이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실물 경제를 좀 약간 긴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은, 미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리고 자산 매각을 하지 않고 말로만 실물 경제를 긴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지, 특히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금리도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CPI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트렌드는 공급망의 버틀렉에 의한 것이 더 크다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서플라이 버틀렉이 해소가 되면 될수록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수그러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의 예측과는 상관없이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충분히 긴축을 하면은 언젠가는 미 연준이 또 이러한 매파적인 성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특히나 이제 현재 같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긴축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긴축 정도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이 너무나 위축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얼마든지 다시 비둘기파, 노피시안 쪽으로 이 정책 기조를 바꿀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구조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긴축 정책이라는 게 일시적인 행위일 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형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비트코인 그 외에 가상자산이라는 게 어떤 자산인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걱정을 덜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과 그 외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같은 자산이고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가치가 점점 늘면 늘수록 이 자산의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메트칼프 법칙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 메트칼프 법칙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내 활동이 늘어날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늘어난다는 이제 그런 법칙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어떤 공식으로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따라서 좀 상황이 많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모든 네트워크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라는 거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리얼비전을 운영하는 라울 팔이라는 분이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메트칼프 법칙에 기반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가치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인 거죠.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특히 아마존 같은 회사의 주식을 보면은 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기업 가치는 이제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가치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네트워크인 거고 이 네트워크 가치의 증가라는 거는 금리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일시적일 수 있는 금리 움직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 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과거 2017년을 예를 들면은 2017년에 광풍장이었죠.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다시피 실제로 그때 금리 인상이 여러 번 이루어진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성장과 동반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자본시장에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